6개월 동안 이 난리 법석 속에서 살았는데 이거를 내 소중한 한 표로 종식시킬 수가 있다면 저희는 절박하고 절실하고 전련하다면 저쪽은 실소와 실망과 실책을 연발하는 어느 때보다 투표율이 뜨겁다. 범국민적 분노가 헌정 질서가 이렇게 파괴된 거를 바로 잡아보자. 이재명 단일화 52%만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보다 네, 더 네. 얻어야죠. 예. 네. 예. 사전투표 첫날 기록이 엄청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사전투표율 공지가 되고 있는데요. 오전 10시 기준으로요. 5.24%입니다. 200만 명 넘게 지금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동시간대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도 지금 사전투표하고 나서 이렇게 소감들을 계속 올려주시는데 모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되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 얼굴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손가락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남의 김서구님 투표소에서 손등에 도장을 찍으셨네요. 네, 좋은 시계 차십니다. 그리고 부산이데이님도 손가락에 도장을 찍으셨는데 카페에 이사도라라는 노래 볼머리 악단 연주로 올려주셨는데요. 부산이데이님이 노래를 항상 좋은 걸 올려주시죠. 그런데 왜 이사도라를 골랐냐면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부산의 투표율이 올라가면 2번과 4번은 돌아버릴 겁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이사도라. 그리고 김은숙 님도 꾹 찍으셨고요. 예담님 인증샷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댓글 좀 소개해 드릴까요? 바다향기님. 분명 제대로 잘 찍고 나왔는데도 계속 도장 제대로 찍은 거 맞겠지? 무효표 되면 어쩌지? 하고 걱정되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계속 신경 쓰이네요. 좀 그렇죠? 그러셨죠? 이은주님. 벼르고 벼르던 응징의 날 대기하다 첫 주자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비장함으로 쉽사리 기표 못하고 한참 동안 투표용지를 응시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핑 돌고 의식을 치르듯 정성을 다한 손끝에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얼마나 고대했던 순간이었던지요. 오늘이 왜 있어야만 했는지 역사는 기록할 것이고 국민은 심판할 것입니다. 박켈리님. 내 동생 어제 시골 93살 우리 엄마 거동 잘 못하시는데 한 표라도 보태야 한다며 용인에서 내려가셨습니다. 세삥님. 우와 아침부터 대단한 총알 쏘고 오니 땀이 비오듯 하네요. 뿌듯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투표는 총알입니다. 정의 탄환입니다. 이 총알로 내란 세력 응징해야죠. 박수환님 사전투표 끝내고 출근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변함없이님 목욕 재개하고 투표소로 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표하기는 처음입니다. 울컥울컥 이번에는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어련들이 울보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나는 잘 안 우는데. 녹수님.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간절한 적이 있었을까요? 성호 긋고 꾹 찍고 다시 한번 성호. 성호 아시죠 이거? 눈물이 나고 가슴이 덜덜 손이 흔들려 사표될까 봐 등에서 땀이 다 나고 간절히 바라니 근심 걱정 없애고 희망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달리다굼님. 총알보다 더 강한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내란 종교를 위해 기다리던 투표였습니다. 최수은이님. 사전투표하고 왔어요. 엄청 줄이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봉합 걱정했는데 이렇게 밀봉하는 거요.
선관위에서 일일이 봉합했느냐고 확인하더라고요. 안심됐어요. 모두 투표에 동참합시다. 최순희님은 관내 투표하셨나 봐요. 투표소에 가시면 관내 투표, 관내 투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관내,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관내 투표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향님, 투표하는데 얼마나 벅차고 기쁘던지요. 투표하고 집에 왔는데 알 수 없는 감정에 펑펑 울었습니다. 이 안도감, 투표할 수 있었던 시간이 감사했습니다. 찰스 정님, 호주에서 투표하러 오신 분이죠. 배궁앵커님, 오늘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모든 권력의 주권자로서 사전투표 새벽에 일찍 가서 하고 왔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예, 이렇게 사전투표 참여하신 분들 글 보내드렸는데, 자, 오늘 우리 세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전투표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안진걸 소장님은 했어요? 저는 우리 백무TV에서 경기도 구리시까지 가서 하고 왔습니다. 구리시까지? 수택일동. 예. 그러니까 크고 작은 크든 작든 가까운 곳이든 멀 곳이든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최민희 국회의원하고 이기영 배우님, 이원종 배우님, 그다음에 전설적인 락밴드 신화의 신대철 선생님, 신중현, 우리 앵커님이 잘 아시는 신중현의 아드님이죠. 모여가지고 구리 수택동에 가서 사전투표 하는데 시민들 많이 와 계시고, 우리 동네 와서 사전투표 해주셨다고 고맙다고 인사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구리시 수택일동. 관내 투표. 예, 관내 투표가 어디서나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밀봉 잘했죠. 예, 밀봉 잘했죠. 시간은 6시입니다. 6시까지. 예, 투표는 8시인데. 예. 그래서 토요일 아침, 점심, 없고. 저녁. 예. 오늘 내일. 그거 중간에 잘 잠깐 갔다 알아야 오셔야 됩니다. 잠깐, 예. 사전투표 오늘 내일 이틀간인데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 많이 하시는데 주의사항 좀 이 기회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전투표 하러 가서 이제 인증샷들 많이 찍으시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허용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후보라든지 선거 관계자랑 함께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찍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찍고 투표하고 나서 방금 우리가 보여드린 것처럼 손바닥이나 손등 여기에 기표 용구를 찍거나 손가락 엄지척하고 V자하고 뭐 이런 인증샷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투표소 안에서 또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SNS 인증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투표소나 기표소 안에 가시면 절대 사진 찍으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투표소 안에서 나 몇 번 찍었어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투표소 밖에 나와서 100m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 지지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유진 변호사님 사전투표 하셨죠? 네, 저는 시청 근처에 있는 소공동 주민센터 가서 했는데 관내 투표로. 저는 관내였습니다. 거기가 네. 중구여가지고 제가 또 중구민이어가지고 관내 투표였는데 거기는 직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이 아침 거기가 9시도 되기 전이었는데 8시 반부터 그냥 건물을 완전 둘러쌀 정도로 줄을 굉장히 길게 서 있었고요. 저는 이제 구민이어가지고 관내 투표니까 관내는 줄을 설 필요가 없다. 빨리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저도 살짝 줄을 서 있다가 올라가는데 뭐 새치기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하여간 직장인들이 밀집한 곳에서는 아무래도 관외 투표가 줄이 길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또 주택가에서는 관내 투표가 줄이 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11시 기준으로는 사전 투표율이 7%가 넘었습니다. 이거는 지난 대선, 지난 총선을 전부 다 앞지르는 지금 신기록입니다. 네. 그렇죠. 네. 방금 톨님도 11시 기준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 7.0%. 7.0. 네. 지난 대선 때는 5.38이었군요. 네. 이미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조용한 것 보니까 윤경호 소장님은 아직 아직 안 투표 했습니다. 안 하신 저 듯. 오후에 가서 예. 분위기를 보고 싶은데요. 그럼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오늘과 내일 사전 투표 휴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번 사전 투표는 아마 당일 투표율보다 더
넘어가는 더 많아지는 첫 투표가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지난 20대 대선에 36.9%의 사전투표고 그다음에 최종은 77.1%였잖아요. 그러면 당일이 오히려 조금 더 높았던 결과니까 근데 사전투표라는 게 훨씬 더 유용하고 또 편하잖아요.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투표를 하면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취합을 해서 이제 6월 3일에 그걸 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신분증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신분증을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운전면허증 뭐 이런 거 과거에 우리 그 플라스틱 신분증 뭐 그것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모바일 신분증. 네. 우리 요즘에 디지털로 돼 있는 모바일 신분증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번호 그거와 자기 사진 이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저는 이 아침에 이렇게 열기가 뜨겁다 이거 보면서 이번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율이 당일보다 넘어가지 않을까 거기에 한번 배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의련님들 착한 악마님은 대구까지 가셨어요. 대구에서 사전 투표하셨고요. 김정숙님은 10분 전인데 그러니까 새벽 5시 50분인데 11번째 대기 중이었다. 참. 구름 한 스푼님이요. 이사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사전 투표하세요. 관외로 해야 한답니다. 사전 투표 못하면 이사하기 전 지역으로 가야 하니까요. 미리 사전 투표하세요. 어제 김규현 변호사님이 그 얘기 하셨죠. 부산에선가 서울로 옮겼는데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사전투표에 일이 있어서 못하고 본투표하러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명부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부산까지 가서 투표하고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은 사전투표가 그리고 편합니다. 그냥 어느 지역에 가서도 해도 되니까요. 최동숙님, 저는 5시 20분에 가서 기다렸다가 1번으로 팍 찍고 왔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며칠 전에 수술했는데 오늘 1번으로 투표하려고 어제 오후에 퇴원했답니다. 최동숙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정어리 선크림 디어루시 팍팍 쏘겠습니다. 오호. 최동숙님 드리고요. 최동숙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댓글 다 이렇게 좋은 선크림 드릴 테니까요. 연락처 보내주세요. 곽정님, 앵커님 저는 마이애미에서 올란도까지 친구하고 4시간 이동해서 찍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하신 거군요. 예. 이채양명 공주님, 아침 6시에 사전투표했어요. 3년 전에는 그 시간에 10명 있었는데 오늘은 100명이나 섰더라고요. 기표하는데 눈물이 나고 저도 사각 안에 넣으려고 군대에서 0점 잡듯 신중하게 했네요. 이채양명 공명주. 예. 이민정님, 저는 부천 중동에 살고 있는 이민정입니다. 오늘 출근 전에 20분 정도 일찍 나가서 첫날 투표하고 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투표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왠지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본 투표하려고 했는데 3차 토론 보면서 왠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재명이라는 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에 한참을 울었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 사전투표 많이 참여하라고 독려를 했는데 이렇게 사전투표 참여하시고 또 댓글도 올려주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준비한 선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호님, 고향 목포에 계신 어머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사전투표하셨습니다. 엊그제 이낙연 망언에 8순 9순 노인정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노구에도 다 투표하신다고 성토하셨답니다. 오히려 저랑 서울적 여론이 어떠냐고 걱정하시네요. 저도 직원들 사전투표하라고 점심시간 1시간에 별도로 사전투표 시간 1시간 더 줬습니다. 아이고 김광호님, 투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정치는 우리가 마시고 숨쉬는 물과 공기와 같은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맙시다.
하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김광호님이 그 강남 좌파라는 김광호님이시죠? 예. 지금 현재 네이버 데이터로 각 지역별 투표 현황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지역별로 지금 투표율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좀 띄워봐 주십시오. 데이터 상으로 지금 투표율이 아까 7%를 넘겼지요. 11시 현재. 근데 지역별로 봤을 때 광주 전남이 가장 높습니다. 언제나 광주 전남이 투표율, 특히 사전 투표율이 높은 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남이 지금 10%를 이미 넘어섰고요. 각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전국 평균과 거의 같더라고요. 지금 서울이 6.7이고 전남이 14%를 넘었습니다. 광주가 11. 야, 예. 전남. 광주 전남은 이미 10%를 넘었고 강원도도 꽤 높게 나오네요. 7%. 경북 대구가 지금 최저입니다. 4.46. 그리고 부산 울산은 5%를 넘었고요. 이번에 부울경의 투표율 그리고 득표율이 아주 관심이 큰데 지금 지역별 사전 투표율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네. 본 투표율, 그러니까 최종 투표율이 높다.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네. 거의 영향을 미치죠.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 투표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투표율 자체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를 사람들이 다 했다라고 하면 나도 투표를 안 할 수는 없지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때문에 사람들 다 하는 거 나도 해야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거는 뭐 누가 된다. 내가 찍으면 누가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 표라도 더 찍어야지 된다라는 그런 또 특별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한 표라도 더 높게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 때문에 내가 지금 12월 3일부터 지금 딱 이제 다음 주 화요일 6월 3일 되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이 난리 법석 속에서 살았는데 이거를 내 소중한 한 표로 종식시킬 수가 있다면 내가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인생을 통틀어서 이거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야 말로 이번 투표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의 실현의 첫걸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방금 살펴보셨듯이 광주 전남이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고 대구 경북 지역이 최저인데 우리 정의련 중에 문경의 박정묵 선생님 계시죠. 박정묵 정의련님이 지금 투표 참관인으로 수고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문경의 아침 6시 이후에 투표소 모습을 찍어서 카페에 올려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지금 문경 농안면의 사전투표소 모습인데 우리가 지금 새벽 5시부터 막 줄 서서 기다렸다가 투표를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대구 경북 지역이 네. 원래 사전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실망 이런 네, 것들이 네, 많이 네, 네. 있을 겁니다. 뭐 마지막까지 뭐 김문수를 날리려고 뭐 한덕수를 갑자기 뭐 끼워넣기 하려고 하다 또 그것도 유능하기라도 해야지 그것마저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소의 실소, 실망의 실망. 저희는 절박하고 절실하고 절단하다면 저쪽은 실소와 실망과 실책을 연발하는 삼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정통적으로 극우 또는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은 매우 허탈하고 제가 확인해보는 SNS 글에도 보니까요. 극우 성향이나 보수 성향 투표 성향을 보였던 분들은 이번에 투표 안 하겠다라는 글이 많이 올라온답니다. 아유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고 김문수도 이준석도 토론하는 거 보니까 그냥 남 헐뜯는 거냐 정신이 없고 정책도 모르고 공약도 없고 그냥 안 찍는다 이렇게 예전에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 진보 개혁 진영에서 투표를 많이 안 하신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때랑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또 사전 투표를 부정선거라고 몰아가지 않습니까? 김문수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또 사전 투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부 보수 극우 진영에서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선관위가 황교안을 고발했던데 황교안을 고발할 게 아니라 김문수까지 고발해야죠. 마지막까지 뭐 사전투표 문제가 있는 식으로 뭐 하던데.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 구리시 수택동에서 사전투표하고 달려왔잖아요. 그 신화위의 이 신대철 기타리스트 리더 겸 그 유명한 이제 신중현 가수의 아드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기자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사전투표 관외투표 하는 거냐 연예인들이랑 보러 왔는데 12월 3일부터 이날만 기다렸다. 6개월 동안. 근데 생각해보니까 딱 6개월이네요. 12월 3일에서. 예, 딱 그렇죠. 6개월죠. 예. 4월 4일 탄핵 선고 날 죽을 사자 2번으로 윤석열이 날아간 날로부터 딱 거의 2달째. 아마 길게는 6달, 짧게는 2달 동안 진짜 이날만 기다리신 것 같아요. 사방팔방에 지금 사전투표로 나가자. 그런 캠페인도 하더라고요. 국민들께서. 이제 노동자나 직장인들이 나가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오너님, 간부님, 임원 여러분 점심시간에 30분만 시간 주십시오. 이런 캠페인까지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제 투표권이 없는 투표를 할 수가 없는 택배기사님들, 뭐 아울렛 노동자들 또 여기저기 글을 올려가지고요. 제발 6월 3일 날 투표하게 해주라. 본투표 때 사전투표 때라도 몇 시간 쉬게 달라. 이런 캠페인도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느 때보다 투표율이 뜨겁다. 그것은 12.3 내란과 탄핵 그 폭동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가 여전하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특정한 지역 아까 문경이었잖아요. 예. 그 특정한 지역의 투표율이 낮다, 썰렁하다, 뭐 외면을 한다,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이라고 정치 의식이 없겠습니까? 조금 더 나가면 시민 의식이라는 게 없겠습니까? 시민 의식은 뭐예요? 우리의 공동체 민주주의를 지키자. 헌정 질서가 이렇게 파괴된 거를 다시 바로 잡아보자. 그게 바로 투표를 통해서다. 이런 거잖아요. 과거의 선거들은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독재냐 아니면 반독재냐 또는 민주냐 반민주냐 이렇게 명확한 어떻게 보면 그 정치의식이나 시민의식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 전선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개념이 딱 잡히죠. 어떤 때는 미래를 향해 가는 거냐 아니면 그냥 과거 회기로 가는 거냐 이런 약간 모호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상식이냐 아니면 반상식이냐 이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령이라는 불법 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세력. 근데 그 세력을 옹호하는 집단. 거기서 내놓은 대선 후보. 그걸 명확하게 종식을 시키겠다. 그게 내란이었으니까 그 내란의 씨를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저는 상식과 반상식이라는 그냥 아주 쉬운 개념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시민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런 생각으로 참여하시는 게 저는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며 웃자님, 이재명 후보님 대한민국 명품 대통령 되실 분 저는 투표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맙소사 오뚜기 가수 정규리 TV님은 투표하려고 퇴근 중입니다. 벌써 퇴근하세요? 야근하셨는가요? 그러셨나 보네요. AAA님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나 이재명은 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국민 여러분과 진짜 성장하는 시대 함께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6월 4일 취임식 때 꼭 듣고 싶습니다. AAA님께서 연설문 작성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민정님께서는 싱가포르 달러로 20달러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싱가포르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슈퍼챗도 감사하고 정기회원 감사드리고 좋아요도 제가 감사합니다. 2만 명이 지금 동접이 넘었는데 좋아요가 1만 명이 안 됐다는 거 사전투표율 올리는 마음으로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두 분만 더 소개를 해드릴까요?
오늘 좋은 사연들 제가 다 소개하려고 노력합니다. 김남수님. 저희 어머님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자고 있는 저를 깨우시더군요. 투표하러 가자고요. 어머니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손 붙들고 6시에 제일 먼저 투표하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투표 날짜 오기만을 아마도 많이 기다리셨나 봅니다. 우리 엄니 밝은 모습이 보기 좋네요. 예, 김남수님 부럽습니다. 어머니 손잡고 투표하러 가는 거 얼마나 좋아. 안진걸 소장하고 저는 김남수님이 부럽습니다. 저도 눈물 나죠.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12.3 사태 보면서 저런 때려 죽일 놈이냐고 저한테 전화하셨었는데 투표도 못 하시고. 예. 투표를 합시다. 어머니 모시고. 예. 자, 오늘 또 여러분이 저를 웃기고 울리시고 그러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최고 기록을 세울 거고 본 투표율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윤경호 소장님, 이번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다 이렇게들 전망을 많이 하거든요. 최종 투표율이. 그러니까 우선은 현실적인 예상으로는 80%의 투표율을 돌파할까 이게 이제 관심이고요. 갤럽이 내놓은 마지막 여론조사, 그러니까 24일, 25일에 치러졌던 여론조사에 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86.8이었잖아요. 예. 거기에 가능하면 투표하겠습니다도 9.5였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답한 사람은 한 3.3밖에 안 되긴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투표장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는 연령대별로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정치 의식이나 정치 성향별로 좀 다르긴 할 겁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저는 투표율 80%는 반드시 넘을 거라고 기대와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는 게 아마 오늘과 내일 이루어지는 이 사전 투표율이 40%를 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바다향기님께서요. 우리 화면에 실시간 투표율을 올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바로 올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방송사에서는 올리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빨리 100만 정어리 만들어 주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제 취재도 하고 또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을 쓸 수가 있거든요. 힘이 세지면. 그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바로 실시간 투표율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또 그저께 TV 토론할 때 우리가 영상을 받지 못해서 중계를 못 해드렸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100만 정어리 점프 운동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고 이렇게 그 좋은 보조 배터리 좀 하고 윤경호 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제가 아까 드렸는데 안진걸 소장님 좀 늦게 오셔서 제가 못 드렸는데 이따가 드릴게요. 네네. 보조 배터리 안진걸 소장님은 특히 더 많이 저는 필요하실 가방에 거예요. 3개씩 갖고 다닙니다. 늘 배터리가 모자랍니다.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데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라는 거는 여론조사를 이야기를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6일 전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터죠.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때부터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실시했던 여론조사는 언제 한 거다라고 밝히고 공표하면 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JTBC가 마지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지금 판세는 어떤지 그리고 변화는 어떻게 생길 건지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JTBC가 대선 전에 마지막 실시한 여론조사는 26일부터 27일까지 그러니까 그저께까지 엊그제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여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이거를 물어봤더니 그 표 혹시 있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48, 김문수 35,
이준석이 12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 토론 전이죠. 28일 날 마지막 토론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준석이 망언을 했는데 27일까지만 조사한 거라서 그 영향은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설사 여론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공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했던 그 개소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조사했던 48대 35대 12인데 이재명 후보 지지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46, 47, 47, 48, 48. JTBC가 그동안 조사했던 것이 쭉 유지가 됐고요. 막판에 보수 쪽이 좀 결집하면서 김문수가 23까지 떨어졌는데 34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이번 선거에 투표하실 의향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88%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투표율이 이 여론조사에 나온 것처럼 88이 나오면 지금 신유진 변호사님 네. 혹시 역대 최고 투표율이 어떻게 됩니까? 역대 최고 투표율이 대선에서 그거는 예, 예. 조사가 안 돼 있습니까? 예, 예. 예,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오겠죠. 뭐 우리 윤경우 소장님께서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네, 이따가 그렇게 보면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오늘 2부에서 이제 이병철 변호사 모시는데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번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것이다. 네. 이번에는 투표율도 역대 최고고 득표율도 역대 최고고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투표 차도 아마 역대 최고로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네. 락님께서 드디어 투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쁨입니다. 화이팅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결국은 우리가 혹시나 하고 뭐 걱정도 않고 기대도 안 했고 우려도 안 했고 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했던 것이 이제 단일화였잖아요. 그런데 후보 단일화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뭐 본투표에서라도 해보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젯밤에도 김문수 후보가 밤늦게까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이준석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결국은 못 만나고 왔다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안익을 소장님 그 네. 뉴스를 보고 좀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했다가라도 이준석이 그런 미친 짓을 했다면 파기를 지금 해도 시원찮을 판에 맞습니다. 뭐 미련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찾아갔을까요? 아무런 비전, 공약, 정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의 TV 토론 보면서 얼마나 짜증나고 복창이 터졌습니까? 그냥 무조건 이재명 욕하기, 흠집 내기, 가짜뉴스로 번복하기, 공격하기. 그 상황에서 지지율이 안 오르죠. 보수가 일부 결집했는데 눈꽃만 오르니까 초조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단일화. 그냥 TV 토론에서 정책 이야기하고 공약 이야기하고 비전 이야기하고 세계로 미래로 국민통합으로 나갈 거야 했더니 이재명 단일화 요거 하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일화한 건데 이준석이 자기가 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얼마나 영하고 얍삽한 친구입니까? 여기서 자기가 단일화하면 오히려 자기가 공언했던 거 다 거짓말하는 사람 되고 안 그래도 망언 저질렀는데 자기만 바보 되니까 이제 거부하는 거죠. 역대 대선 보니까 저기 3대 대선이 제일 많았네요. 90% 넘은 적이 있었네요, 한번. 근데 최근에는 김영삼 90년도 될 때가 제일 많았고 그게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92년. 우태우 89.2%. 예, 그러니까 그게 88년도, 87년 대선. 87년도. 아, 그때 87년 대선 때 투표율이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80%. 87년 우리 13대 윤경호 대선이 소장님. 예. 단일화밖에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준석이 안 해주는 거죠. 끝장난 거죠. 예. 87년이 이제 직선제니까 사실상 의미가 있는 투표잖아요. 87년 역시 89.2%로 가장 높았습니다. 투표율이? 예, 야. 투표율이. 투표율이요?
그리고 92년 YS가 됐을 때도 81.8%. 그리고 97년 DJ가 됐을 때도 80.7%. 예. 그러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당선됐던 그때는 70%대로 떨어집니다. 70.8. 70.8.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으로 치러졌던 그 대선이 77.2. 그리고 윤석열, 이재명이 대결했던 2022년이 77.1.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투표율은 70%대에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선제를 쟁취를 하고 그 직선제 쟁취의 열기가 반영이 됐던 89.2를 넘기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예. 현실을 인정해야 되니까요. 다만 이제 역대 최고 득표율을 얻었던 박근혜 51.56인가요? 그 정도인데 51.6이네요. 51.6. 예. 그거는 그러니까 51.55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반올림해서 51.6으로 보이는 건데 그 51.55 요 득표율을 넘는지는 좀 관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 이명박 때 투표율이 63%. 이명박 때는 국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유, 저 이명박 되는 꼴 보기 싫은데 돼버렸다고 하면서 다들 투표는 안 하셨던 것 같네요. 이번에 저는 뭐 우리가 압승이라는 표현은 건방져 보이고 우리 유권자들의 준엄한 판단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차마 저도 말을 못 하겠는데요. 압도적으로 응징하고 심판하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제 호소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저는 지지율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무조건 좋아서 찍는 분도 있지만 정말 심판하기 위해서 찍는 분도 있고 또 상대도 나와서 찍는 분도 있고 마지막까지 또 이재명과 고정 후보를 고민한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52%만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보다는 더 돼야죠. 예. 네. 어디 뭐 시정 잡배도 하지 않는 주장을 김문수 찍으면 윤석열 돌아옵니다. 공황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삶 자체가 제가 잘못 찍었는데요. 이재명을 찍었습니다. 또 다른 걸로 논점을 흐리고 본질을 바꾸고 이런 게 일상화. 항상 요행수예요. 지금 이 순간만 넘어가고 내가 빵 치고 난 다음에 이점을 얻으면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을 쓴 거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고가 어딘가에서 멈춘 걸까요? 아니면 바뀐 걸까요? 특히 이 일본이라든지 또 우리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왜곡이 심해요. 완전히 왜곡돼 있어요. 윤석열이가 그러는 건 좀 이해가 됐어요. 뿌리 깊은 친일파니까. 근데 이제는 왜 이렇게 됐나요? 뭐 옛날에 뭐 운동할 때 일본에서 뭐 자금을 받았나요? 왜 이래요? 한번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독립군이 10,000명도 안 되고 1,000명도 안 됐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본 식민지를 벗어나게 됐던 것은 바로 미국의 원자폭탄 2방 때문에 우리가 항복. 일본이 항복해서 해방된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 우리가 독립운동 열심히 해가 됐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어디 있느냐? 북한의 김일성이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싸울 생각이 없어요. 목숨 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깡패와 강도가 권총 강도가 나타나는데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고요. 아무도 죽을 생각 없이 다 엎드려버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식민지밖에 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총 가지고 핵 가진 사람한테 평화 엎드려서 평화를 구걸하는 이런 국가를 노예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4.3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재헌 국회의원 선거 실시를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의 좌익을 중심으로 한 폭동이 제주 4.3 폭동이에요. 이런 역사인식을 가진 자가 공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그 당도 책임져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의 독립운동을 저렇게 폄하하고 그러니까 지네 아버지 국적 일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 아니 아직도 제주 4.3을 폭동이라고 부르네요. 와,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일제시대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란 말이 저 그 멘탈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선 후보로 세우는 이 당이 정상이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탄핵도 반대하고 내란도 동조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갇혀서 아스팔트 우파와 함께하고 사전투표를 해놓고도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우리가 판을 엎어버리면 된다, 뒤집어버리면 된다라고 했던가요? 막 이런 망발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도 무섭지 않고 민심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국민들을 모욕합니까? 국가를 모욕하고. 들을수록 화가 나는 발언인데, 저 발언이 최근 발언은 아닌 것 같지만 그 맥락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의 이 멘탈을 관통하는 그런 사고체계 아니겠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언들을 막 쏟아내놓고 있네요. 그리고 그 역사 인식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후보면은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르고 또 대한민국의 정신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난번에 박영식 앵커님 박근혜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나와서 또 한 유세장에서 하는 얘기가 억울하게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죄 없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그러면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 이런 걸 다 부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도 저는 부정하는 분이었다라고 봤지만 우리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체계, 이 질서 모두를 그동안 부정해 왔던 게 아닌가. 역사만을 부정한 게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헌법이나 이 체계나 법치, 모든 이 질서 자체를 다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왔다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은 이번 TV 토론회에서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김문수 후보에게 더 이상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게 첫 번째 TV 토론에서 나왔던 발언 중에요. 첫 번째였는지 두 번째였는지 좀 기억이 좀 희미합니다만은 그 발언이 기억나요.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다가 원전이 너무 안전해서요,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려도 원전이 파괴가 되지 않는다, 안전하다라는 발언을 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 후보로 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 발언 보고 나서요, 야, 이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어디 뭐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주장을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보고 따져봐도 하나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가 들여다볼 가치가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분이 대통령 후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신기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의 말이 맞다면 정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이 윤석열인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과 박근혜 사이에서 지금 입장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박근혜 명예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도 본인 대통령 되면 곧 사면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거에 질문 물어보니까 또 빙빙 돌려서 회피했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방송에서 얘기합니다. 이재명 찍으면 이재명 됩니다. 김문수 찍으면 윤석열 돌아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그 생각만 마음에 담고 있어도 그 끔찍했던 12월 3일의 기억, 우리가 또 지난 3년간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 잘해야 됩니다. 이런 김문수 후보는 글쎄요, 그 정권에서 뭐 찾아갈 사람이 없기도 합니다. 원로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러나 탄핵당한 두 대통령과 끊지 못하고 부패 사범이었던 뇌물죄로 감옥 갔다 온 이명박 만나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이 후보에게서 뭐 어떤 희망도 우리가 엿볼 수 없잖아요. 네, 제가 볼 땐 권력 상실에 대한 공황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삶 자체가 무슨 뭐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왜냐하면 본인이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뭐 이승만, 박정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기의 권력들을 분점하려고 했던 측면도 있었었고, 그 이후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재기가 안 되니까 전광훈 목사와 함께 창당을 해서 거기에 가서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본인이 적어도 노동운동계의 중요한 대부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면 그런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곁불도 쬐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끊임없이 이명박
정광훈에게 충성을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어떤 남아있는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들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했던 측면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거 운동권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독재랑 싸우다 보니까 운동적이 또 매우 위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우 관료적으로 돼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권위주의적인 태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잘 해결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김문수가 뭐 예를 들면 소방관 119 저 통화 내용도 그렇고 하나 행태를 보게 되면 뭐 그 이후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위계적인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들이 꽤 많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역사관은요. 이게 대부분 역사관이 변한 게 2003년, 4년도 뉴라이트가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 이 뉴라이트가 등장하면서 누구랑 결합되느냐? MB계랑 결합되면서 권력을 나눠 먹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이 권력을 자기의 정확한 어떤 권력 장악의 역사적인 사관으로 다 수용을 해서 이후에 그 내용들을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돈이 나오고 조직이 나오고 권력이 나옵니다. 전 그래서 여기에 쭉 젖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권력 상실에 대한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계속 충성을 보여줌으로써 권력의 찌끄러기들을 계속 분점해 왔는데 갑자기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본인도 놀랬죠.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는데. 한마디로 지금 그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그쪽 당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막 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 아니 지난번에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연설하는데 빨간 옷 입고 있는 사람이 1번 하면서 같이 가서 춤춘 것은 그렇다 치고 손학규 전 대표 가가지고 막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했습니다 막 이랬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한 사람 또 있어요.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한두 번이지. 한번 보실래요? 누가 그랬는지? 아이고. 매일같이 주민분들로부터 계속 지금 구박받고 있습니다. 제 구박받는 거 멈춰주기 위해서라도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예, 죄송합니다. 예, 이번 김문수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1번입니다. 저렇게 간절히 다들 이재명 후보를 응원을 해주시니까 저건요. 감사하죠. 단일화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생기는 후유증 아닌가요? 지금은 이재명이다라는 게 확인되면서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 평소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재명은 아닙니다. 이재명 다노스에 대항해야 합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뇌가 이재명이라는 단어에 살짝 절여져 있는 분들이 저 당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저 장면을 보고서 손학규 씨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대다수의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는 일부 그런 투표 과정에서의 실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계속 이 뇌가 이재명에 절여져 있다 보니까 들어가서 딱 찍고 나서 딱 찍고 제가 잘못 찍었는데요. 이재명을 찍었습니다. 이 투표지 교체가 안 될까요? 아니 진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어달라고 합니까? 이야 정말 아이고. 아니 안철수 의원님 왜 그러셨어요? 예, 제가 대장동 그 백현동 근처 사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재명을 찍으라고 아닙니다. 이름이 뭐였죠? 번호가 뭐였죠? 손가락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참 고생하십니다. 참 이런 형국이니 뭐 이제 투표 오늘 사전 투표하고 이제 본투표 끝나면 곧 우리가 맞을 새봄나라 축제로 승화를 좀 시켰으면 싶습니다. 이문화님 사전 투표하고 왔네요. 1번 꼭 찍고 집에 돌아오는 길 기분이 좋아요.
저는 68세 먹은 할머니인데 키우는 7살 먹은 손주가 어젯밤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이 문화님 손주 자랑 하시는 거죠? 500원 주세요. 예. 신두렵님, 앵커님 이쯤에서 박영식님 성대모사 합시다. 방금 들으셨잖아요. 제가 늦게 소개한 거죠. 아, 김용남 의원님 성대모사. 김용남 의원이 지난번 계신데, 김용남 의원이 계신데 여기서 계속.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우리 박영식 앵커가 성대모사를 하는 거 보고 예. 그 제가 방송 나가서 하는 걸 다시 봤어요. 아, 너무 비슷해. 너무 느려서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5배속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만에 들으니까 내가 말이 이렇게 느린가? 그 절감하겠더라고요, 진짜. 그걸 몰랐다고요? 아니 살짝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느린지는 잘 누구보다도 몰랐어요. 김유정 의원님이 잘하시죠. 맨날 저 오대영에서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애통 터지지 않았어요? 한 제가 1분이면 할 얘기를 한 3분에 걸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도 좀 느려도 이렇게 전달력이 좋으니까 네.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좋게 시작할 때 봐주셔서. 어떻게 한다고? 아, 그게 아니고. 답답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출발을 이준석이 아까 그 망한 집을 못 봤는데 준비가 됐나요?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을 했는지. 아, 민주당에서 신속 대응단에서 만들었네요. 어떤 것들이 있죠. 워낙 많지만 성상납 혐의에 대해서 최종 무혐의가 나서 억울한 누명이었다고 밝혀진 나.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짚었던 부분이죠. 그걸 최종 무혐의라고? 근데 그거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이 없었던 거지 혐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죠. 공소시효가 지나면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다른 이유에서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뒀기 때문에 그거는 혐의 유무하고는 상관없어요. 공소시효. 사실을 겸비하게 왜곡하는 거죠. 예. 예. 또 있습니까? 자, 노무현 장학금. 이것도 노무현 장학금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과학 장학금을 받은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일관성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장학 증서를 주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유정 의원님 그때는 그 뭐 100몇 명인가 장학생들 모아놓고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기한테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기 봐서는 그냥 한 몇 명 혹은 본인 혼자만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놓고 또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또 다른 걸로 논점을 흐리고 본질을 바꾸고 이런 게 일상화가 돼 체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면 이거를 이제 또 어떻게 기술적으로 방어하는지에 대해서도 DNA가 분명히 있는 인간이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준석 당시에 그 장학생에게 뭔가를 주는 사진을 자기가 또 캡처해서 올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봐라, 나 받지 않았냐. 내가 직접 노무현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식의 그런 반박인데 여기서 본질은 당신이 노무현을 과거에 선긋기 하다가 왜 지금 팔아먹고 앉아있느냐라는 그 위선적인 태도. 그거를 비판하는 건데 이제는 이제 기술적으로 꼬아서 당신들의 말이 거짓말이다. 내가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니까요. 예, 또 있나요?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한 적 없다. 2011년 12월에. 근데 하버드대 1학년 때 유승민 의원실에서 3개월간 인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 윤상현 의원 후배인가요? 맨날 거짓말하고 시간 지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요행수예요. 지금 이 순간만 넘어가고 내가 빵 치고 난 다음에 이점을 얻으면 그 이후에 거기 사실관계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뭐 그건 아니야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타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 망언집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그냥 이준석은 거의 거짓말 덩어리다.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 거짓말을 일관했다. 그러면 진짜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 진심은 뭐가 있을까?
저는 그 바닥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으니까 한번 좀 세트로 쭉 봅시다. 그 다음에는 뭐 있습니까? 시끄럽게 하는 진짜 미친 X들이 아닌가 싶다. 이건 철거민연합 시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층간소음에 대응하는 소시민의 짜증 트윗 정도로 이해해달라. 저렇게 말해놓고 그런 말을 또 이렇게 둘러치고요. 개혁신당 정당 보조금 먹튀 논란. 해당 자금에 대한 지출은 전액 동결해서 나중에 공개하겠다. 이거 이제 여론조사 업체에 1억 6,555만 원 지출했거든요. 그걸 두고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이 부분은 이따가 김영남 의원님한테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정 미비라고 한다면 규정을 입법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정치자금법 발의도 안 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송영길 대표하고 합의했다. 그래놓고 100분 뒤에는 80% 선별 지급이 당론이다라고 말을 바꾸고. 이 젊은 친구가 말이죠. 저는 공관위에서 최종 결과 보고만 받았고요. 근데 명태균이하고 문자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전략공천 주라고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넵. 그러면 이것은 본인 말이 거짓이든지 명태균한테 거짓말로 얘기한 것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선대위 복귀 안 한다. 윤석열 만날 생각도 없다. 당사에서 숙식하겠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준석은요. 그때 윤석열을 만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뜻으로 속죄의 뜻으로 탈당하고 신인규 변호사 같은 분이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떻게 젊은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못된 것만 골라서 배웠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영남 의원님 아까 당 내부에서 한 거 그런 것도 말이 바꾸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막 딴 얘기를 해버리고 어떤 이슈가 생기면 다른 이슈로 그걸 막으려고 하고 순전 그런 식이잖아요. 저거 설명을 좀 드리면 저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그 2월에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라고 해서 그 개혁신당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라고 불리던 조홍천 이원욱 의원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이 소속해 있던 거기하고 합당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딱 5명이 되면서 국회의원 5명하고 4명하고는 정당 보조금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정확한 제 기억은 없는데 갑자기 한 7, 8억 이상을 더 받게 됐어요. 정당 보조금을. 근데 합당 선언을 하고 일주일인가 열흘 만에 그게 깨졌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정당 보조금을 한 7, 8억을 더 지급 받은 거예요. 그 나중에 깨지니까 정당 보조금 받으려고 일부러 원포인트로 합당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일어나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 받은 정당 보조금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국고 반납하겠다고 했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은 어디 묶어놓고 계좌에 그냥 담아놓고 안 쓰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을 쓴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먼저 썼어요. 사실은 거짓말한 셈이 됐죠. 근데 그때는 당시 이준석 당대표, 김청일근 사무총장만 그 내용을 알고 있었죠. 나머지는 뭐 둘이 돈 집행한 거를 알 방법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요, 김영남 의원님, 워낙 이준석이 사악하고 간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표현 쓴 것도 뭔가 치밀한 계산 하에서 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산은 당연히 했죠. 계획은 미리 세웠던 거죠. 그래서 그 발언 내용도 준비를 했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권영국 후보를 이용한 거잖아요. 권영국 후보의 입에서 그게 그렇게 되면 민주노동당에서는 뭐 당연히 그 함께 할 수 없는 발언이다라는 대답을 이끌어내려고 사전에 기획을 한 건데 근데 그거를 왜 저걸 기획했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가 최고의 그 의문점인데 그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그거가
가져오는 파장까지는 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유효한 공격 방법이다. 그래서 권영국 후보를 이용해서 이재명 후보 측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른바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 김문수 후보는 사실 TV 토론을 통해서 별로 보여준 게 없잖아요. 뭐 효과 있는 공격도 못했고 비슷비슷한 얘기만 그냥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자기가 가장 민주당과 잘 싸울 수 있는 대표 주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그중에 가장 큰 허점이 상식이 부족해요. 상식이. 그런 허점이 있었던 거죠. 알랑방규님, 방구가 아니고요. 치밀한 계산으로 한 건 맞는데 이렇게 역풍이 불 줄은 본인도 몰랐던 듯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김영남 의원님 본인은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굴러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할까요? 생각한 대로는 굴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비난 여론이 워낙 거세니까. 그런데 지금 대응하는 거를 보면 사과 기자회견을 하루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무슨 사과를 매일 하냐. 오히려 지금 보면 선거판에서 물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뭐 주식 관련한 언급을 한다든지 어떤 재생에너지 관련한 언급을 하면 그게 언론 보도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빼고는 지금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몇 배 높은 김문수 후보보다 언론의 노출 빈도는 이준석 후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기자회견 내지는 사과라는 명목으로도 매일매일 언론 잠식도가 매우 높아요. 어찌됐든. 예, 어찌됐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입장에서는 지금 꺾이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걸 꺾일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과를 하게 되면 이준석 다음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준석은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보수층에서 이재명 후보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보수의 미래는 나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자기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으려면 TV 토론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20, 30대 남성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60대 이상 같은 경우 김문수, 윤석열 지지층인데 이준석한테 안 오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갖고 옴으로써 본인이 이후에 보수 지형에서 매우 유력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 보수층의 합종연행의 중심이 되려고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언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황에서 고개를 숙이면 안 되죠. 오히려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유시민 작가 발언을 가지고 물을 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계속 이준석의 사과 아닌 사과를 갖다가 계속 보도를 해줌으로써 다시 이슈의 중심으로 오게 만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장사가 된다고 판단하겠죠. 그리고 장사가 되는데 두 가지겠죠. 한쪽에서는 단일화를 해야 되나? 아직 하지 말고 가야 되나? 이 두 가지에 대한 계산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 분노는 제가 볼 때는 안중에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떡을 놓고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와 관련돼서 지금도 작업하고 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9시에 보자, 몇 시에 보자 이런 식의 이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다면 이준석의 머릿속에서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밖에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저울추에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좀 객관적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야욕을 위한 정치공학적이고 선거공학적인 행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윤석열과 이준석이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윤석열도요. 윤석열 정부에서 하도 나쁜 짓거리들을 많이 해서 A라는 짓거리가 논란이 되면 또 다른 더 나쁜 B라는 사안으로 뒤덮어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단일화 거부 선언 첫 번째 이준석의 기자회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언론을 안 덮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 기술자, 공학적으로 이 상황을 이용하면서 어떻게든 한번 자기가 유리한 상황으로 비틀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앵커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그 발언이 다 계획되고 했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다 이 기획된 행보 아니냐. 저는요. 그 발언이 있고 나서 기자회견을 함과 동시에 자신이 어떤 이재명 후보 아들의 범죄 일람표 이런 것들을 포스팅을 해놓고 기자회견을 했던 이 행보도 다 전 계획됐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흘려주면 언론이 받아쓰고 자신이 했던 발언에 어떤 면죄부가 되고 이른바 세탁이 된다. 물타기가 된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장정선님, 준석이는 샤워하기 전에 생각부터 씻어라. 계속 그 얘기합니다만 이자는 정치를 잘못 배웠어요. 이렇게 요즘에 뭐 유세하러 돌아다니는데 지나가는 시민이 너는 정치를 잘못 배웠다 이렇게 일침을 놓더라고요. 그 영상 한번 보시죠. 김정희 위원장님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보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네. 그럼 뭐 기라고 하겠어요? 아니 근데 오늘도 당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사과했다고 보도를 아까 우리가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이 있었네요. 예.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15%를 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를 붙였네. 그러니까 이게 사과가 아니네요. 오늘도. 핵심은 그거네요. 네, 15% 넘게 도와달라 이 취지였네요. 그래서 결국엔. 선거 비용을 보전하게 해주십시오네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보수층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 선거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대선 패배 이후에 어떻게 하면 네. 보수층 내부의 합종 연행 과정에서 자기가 지분을 확보할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친윤과 친한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친윤 같은 경우와 이준표, 그러니까 이준석과 홍준표 이 두 세력이 어떻게 분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선거에는 국민 유권자들이 안중에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종편이나 이런 데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패널도 엄청 화를 내요. 화를 낼 게 뭐가 있어.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지금 선거운동하는 건 대선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다. 당권 사전 선거운동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실 겁니다. 이향님, 어제 선거 사무원이 남편 대신 2번 투표하다 걸렸다는 뉴스가 있는데 선관위가 왜 그럴까요? 일부러 부정투표 선동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살펴야 합니다. 이들은 쉽게 선거 결과 분명히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셨는데 예,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지금 또 속보 하나 들어온 거 보면 자작극이라는 지금 얘기도 있습니다. 부정선거 뭐 이런 지금 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와가지고 막 찍고 뭐 몇 명인가 찍고 뭐 세고 막 이렇게들 하잖아요. 근데 지금 부정선거 공방을 더 하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을 두고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별짓을 다 해. 아이고 참. 국민 여러분, 보시면